이제 네 번째 챕터 인권 변호사 조영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요 273페이지부터입니다. 1980년 사법연수원 겨울공화국의 재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김재규는 재판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거사를 통한 혁명을 성취했다는 자부심을 털어놓았다. 11월 2일 김수환 추기경은 슬픔 속에서 장래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이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론했다. 원로 홍남순 등 김재규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순수한 법리 차원의 변론뿐만 아니라 김재규의 행위가 가지는 역사적 함의를 두고 고심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김재규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구명운동을 벌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1212 사태를 통해 전두환 보안 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세력을 장악함으로써 김재규의 입지는 사라진다. 헌법 규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지만 짧고 무력한 과도기는 신군부의 권력 찬탈로 마감된다. 지도적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가운데 찾아온 서울의 봄은 성급한 민주화의 열망만 부추긴 채 처참한 낙화로 막을 내린다. 극도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5월 20일 10시 대법원은 김재규 등 5사람의 사형을 확정한다. 5월 24일 사형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판결에 참가한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소수 의견을 집필했다. 다수 의견의 집필자 유태흥은 이듬해 대법원장이 된다. 반면에 소수 의견을 집필한 판사들은 각오한 대로 고초를 겪는다. 소수 의견의 대표자 격인 양병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그를 포함한 5사람은 8월 9일 법복을 받는다. 나머지 한 사람도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 1980년 7월 30일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를 폐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대학생의 과외교습도 금지한다. 이듬해부터 대학의 문호를 넓혀 졸업정원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다. 정부 주도 아래 언론 통폐합 조치가 강행되면서 정권의 비판에 필봉을 세웠던 많은 문제 언론인이 축출된다. 10월 13일 해산된 국회 대신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순화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삼청교육대로 알려진 실로 비인간적인 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10월 22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확정된다. 제5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전문에 담은 새 헌법에 따라 이미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올라있던 전두환이 다시 형식적인 간선을 거쳐 1981년 3월 1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다시 강철구나 발굽소리가 천지를 유린하는 겨울공화국의 재림이었다. 수배생활의 청산 1980년 1월 초 조영래는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자수한다. 아내 옥경을 포함한 전 가족이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장장 6년에 걸친 도피 생활을 청산하는 의식은 이렇게 싱겁게 끝난다. 옥경과 영래는 수배 기간 동안 무려 10곳이나 은신처를 옮겨 다녔다. 그러면서도 한 발짝도 서울 시내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도시에는 그늘이 많은 법이다. 때로는 지인의 집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면식이 없는 곳에 세를 들기도 했다. 훤히 사정을 알면서 함께 살 공간을 제공해준 사람들은 훗날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당시에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 군홧발을 내딛는 것처럼 위태로운 나날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처음에는 영내 혼자 동가 숙서가식으로 전전했지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의심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
신혼부부 행세를 하며 살림을 차린다. 긴장 속에서도 사랑의 결실로 새 생명이 태어난다. 아들 일평이다. 1974년 민청학년의 배우자로 섭외될 때는 정말이지 1분 1초가 각박하였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 다소 느슨해졌던 감시망은 1979년 난민전 사건 직후에 한 차례 더 강도 높게 조여왔다. 시종 일관, 옥경의 친정집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촘촘한 감시의 눈길이 옥경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옥경은 여러 차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이미 헤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영래의 누나 순옥과 옥경을 비슷한 시간에 소환하여 혹시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지 은밀하게 염탐하기도 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동생 성래는 특히나 심한 닥달을 받았다.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아버지 민지씨가 맏딸 순옥에게 다른 자식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차라리 영래의 거처를 가르쳐주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을까. 옥경은 이화여대 조교 자리를 얻어 출근한다. 한국 지식 여성의 사회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효재 선생이 든든한 후견인으로 버티고 있어 큰 울이 되었다. 이 교수의 주선으로 옥경은 1977년 8월에 출국하여 덴마크에서 8개월간 체류하고 이듬해 4월에 귀국한다. 영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한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중요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었다. 외유 동안 어린 아들 일평은 친할머니의 품에 맡긴다. 옥경의 집보다 오히려 감시가 느슨했던 게 영래의 친가였다. 할머니는 어린 일평을 미국에 사는 둘째 딸이 맡긴 아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많은 손자 손녀를 도맡아 키워왔던 할머니였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영래의 길고 긴 수배 생활 중에 입장과 처지를 달리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배신을 도왔다.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관원의 내습을 받고 영래의 행방을 추궁당했으나 끝내 비밀을 지켜주었다. 심지어는 때때로 형사와 기관원들조차 그의 검거에 특별한 열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의 자맹을 도왔다. 영래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체포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용의주도함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사람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신을 도왔다. 그 중에는 제도권의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를 숨겨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일신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영래가 결코 정권이 몰아세우듯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전도 양양한 젊은이를 독재 정권의 손에 넘겨줄 정도로 세상 일에 대한 판단이 흐리지도 않았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끝내 거부한 전직 경찰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꼭 잡으려고 했으면 왜 못 잡았겠어요. 만약에 수배 중에 그가 중요한 시국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지목되었더라면 체포를 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조용하게 세월을 보내며 때를 기다렸다. 그 기간 중에 전태일 평전을 완성했다. 그리고 경제학과 환경 문제에 관한 많은 단상을 묶어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 수는 없었지만 열관리사와 환경공해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보고 기억하고 남몰래 기록하면서 새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후일 위장 취업한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일찌감치 공문서 위조의 간접 정범인 된 적이 있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수배 중에 우연히 광화문 근처에서 조용래를 조우했던 후배 양건의 회고를 들어보자 검은 뿔테 안경으로 위장한 조용래는 양건을 인근 다방으로 데리고 간다. 도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양건에게 조용래는 가벼운 미소로 응답하고 세상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를 유적으로 몰아낸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은 없었다.
담담하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전망하면서 그에 대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운동이 몹시 중요해질 테니 이 문제에 대한 법제도와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정진하라는 충고였다. 이렇듯 은신 중에도 영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열심히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내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 손학규는 당시 계엄사령부의 검찰관으로 있던 박중강을 찾아간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였다. 박중강은 여러 곳에 문의하여 영내의 소재를 확인한 뒤 수사 책임자에게 모든 것을 나와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또 마음 놓고 수사하되 절대로 강압적인 수사는 쓰지 말라고 당부한다. 신속하게 군검찰에 송치된 영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은 비교적 간결하게 종결되고 2월 초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된다. 수사의 종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군검찰 역시 일시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였기에 큰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사과. 1994년에 탄생한 시민운동 단체인 참여연대는 초기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었다. 유명인들로부터는 아끼는 물품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연 것도 그런 행사의 일환이었다. 기증품도 가지가지였다. 이화여대 박은정 교수가 독일 유학 시절에 쓰던 초구식 가방이 30만 원에 팔리는가 하면 차병제 부탁으로 가수 송창식이 급히 그려준 고래사냥 악보가 즉시 전문 수집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전시된 물품 중에는 초라한 대학노트 몇 장도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법조인 성명서의 초고였다. 조용래의 친필이었다. 군정 종식을 위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운동이 일고 있을 때 제야법조인 130여 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였다. 박원순이 보관하고 있던 시대적 문서라면 시대적 문서였다. 주최 측은 값을 얼마로 책정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다가 다분히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겼다. 그런데 그 금액을 선뜻 내고 산 사람이 있었다. 뜻밖에도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세칭 국제변호사. 국제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중에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의 유고를 산 것이다. 이런 행사장에 나들이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조영래라는 이름의 이미지는 국제 로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인즉 조영래는 이 법률 회사와 인연이 깊다. 1973년 1월 1년 6개월의 복역 후에 출소한 조영래를 이 사무실의 주인격인 선배 변호사가 사무원으로 채용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무원 지위를 수배 기간에도 사실상 유지시켜주고 있었단 점이다.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장기 결근 상태에 있던 영내에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1일 후에는 정식으로 자수하여 수배가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허락했다. 이 법률회사의 후배 변호사 신희택의 회고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까지 한다.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막막한 심경으로 장래를 고민하다 이 법률회사에 취직한 신희택은 출근 며칠 뒤 옆방의 인물을 소개받는다. 바로 조영래였다. 6년 정도의 나이차에 불과한 후배 신희택에게도 조영래는 가히 신화와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 바로 그 조영래가 수배 중에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 법률회사의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날 이 회사를 지망하는 변호사들과는 성향과 동기가 달랐다. 이 법률회사가 탄생할 당시에는 판사나 검사란 직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법률가들에게 그 밖에 대안이란 거의 없었다. 당시만 해도 한 해에 고작 몇십 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왔고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판사나 검사에 임용되었다. 변호사란 직업은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후에나 가능한 만년의 한직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독재 정권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에
판사나 검사 또한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실제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이른바 공안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 옮기다시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의 길이 비록 법조인으로서는 정도라고 할지라도 선뜻 나서기에 주저되기도 했던 것이다. 최초의 운동권 출신 변호사 정계성이 이 사무실에 합류하였고 한동안 이러한 비주류 법률가의 전통이 이어진다. 국내 최대의 로펌답게 실로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진 이 법률 회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법률 공동체이다. 훗날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천정배도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적지 않은 위안과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로펌에서는 사무실의 전형적인 업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심지어는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는 변호사에게 서둘러 떠나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이 로펌 대표 변호사는 작은 거인으로 불린다. 작은 체구에 비해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포용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당국에 의해 불온 인물로 수배 상태에 있던 조용래를 사실상의 정규 사무원으로 근무시키는 그릇과 배포는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흥미로운 사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시대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입장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신변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비단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만이 아니었다.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청년들은 격변기에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낭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새 길을 찾을 때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준 선배들이 적지 않았다. 본의 아니게 언론사에서 해직당한 후 낭인 생활을 하던 후배에게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재정적 도움을 준 법률가도 있었다. 제도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한때 이 땅에 전설처럼 떠돌던 현대판 과객의 존재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이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스러운데 신세를 지는 사람은 너무나 당당하게 식객 노릇을 하곤 했다. 물론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선민의식을 지적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주례 홍성우. 자유의 몸이 된 영래는 할 일이 많았다. 연수원과 대학원도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무엇보다 결혼식이었다. 옥경과 영래는 홍성우의 주례로 1980년 2월 23일 오래 미뤘던 결혼식을 치른다. 홍성우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다. 8년 시차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은 이 시기까지 직접 대면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홍성우에게 주례를 부탁한 것은 이미 영래가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인권 변호사 4인방의 한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던 홍성우에게 일생의 중요한 의식을 집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래서였다. 홍성우 또한 주례사로 축복한 후배를 10년 후에는 연결사로 보내는 기구한 인연을 이때 맺게 된다. 1971년 사법파동을 계기로 판사직을 벗어버리고 변호사로 나선 홍성우는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을 시발점으로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한 민권투쟁의 전선에서 언제나 지휘봉을 들고 서 있었다. 영래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들 일평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조민재 씨는 항렬자를 넣어 만든 해현을 포함하여 3개의 이름을 부부에게 건네주었고 민주적인 가정의 이상에 부풀어 있던 부부는 이런 어린 아들에게 선택을 위임했다. 만 4돌짜리 아이는 주저없이 일평을 택했다. 일평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여 국가 공부에 기록하는 진기한 경험을 한 아이가 되었다. 1980년 3월 영래는 사법연수원에 다시 입학한다. 그런데 연수원 생활이 시작되기 무섭게 서울의 봄과 참혹한 5월이 밀어 닥쳤다. 5월 17일 김대중 씨와 제야 인사들이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선포되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이 뒤따랐다. 이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비극이 되어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강주 항쟁 당시 조용래가 수배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사실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미국인 에드워드 베이커의 관찰은 일리가 있다. 만약 이해 3월에 조용래가 복권되어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하지 않았더라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복권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더라면 그가 몇 해 동안 인권 변호사로서 거두었던 여러 빛나는 성공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주 항쟁 때 왜 조용래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지를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 차원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박원순의 평가다. 일부에서 오해할 정도로 그는 신중하게 지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역할과 소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음이 밝혀졌다. 바로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와의 처절한 싸움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연수원 생활 중에도 영래는 바삐 지낸다. 1981년 2월 입학 12년 만에 법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그 해 여름에는 둘째 아들 무연이 태어난다. 연수원 교육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개월간의 검사시보 생활 중에 영래는 짧은 기록을 남겨두었다. 이제 어느덧 조금씩 타성이 붙어가는 듯하다. 묶여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전율도 이제 점차로 각질화되어 일상의 무감동에 조금씩 압도되어 간다. 나로서는 권력을 향유하는 최초의 체험이며 어쩌면 아마도 마지막 체험이 될지도. 그러므로 이처럼 기이하게 주어진 넉 달의 기회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맑고 신선한 숨결로 부딪혀 나아가 최선의 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마음먹고는 있다. 지금까지 구속사건은 모두 5건, 최초의 2건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인데, 불구속 사건 중에도 업과상 사건이 의외로 많다. 자신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상을 적고 있다. 2.5톤 기아 마스터 트럭에 소금을 싣고 소금장 사러 장이동에 갔다가 후진 사고로 3살짜리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업과상 전과도 있고 폭력 전과까지 있는데도 다소 놀랐다. 집유 기간 중 첫 번째 구류신문에서 떨고 있었다.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모는데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데 울먹거리며 말을 잘 잇지 못했다. 과실이 있어서 잡혀왔다고 생각하느냐, 재수 없어서 잡혀왔느냐고 물었을 때 양쪽 다라고 대답. 아이가 차 바퀴 뒤에서 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석방할 가능성이 있는가 기준을 알아보았더니 도저히 불가. 하여간 공소장을 썼다. 구공파는 어쩔 수 없었으나 이 최초의 사건에서 우선 이 사람에게 미안한 것 2가지가 남았다. 하나는 구형을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들어 덜컥 그 의견대로 1년 6월로 해버린 것. 또 하나는 수갑을 풀어주고 담배를 권하지 못한 것. 물론 보다 근본적인 회한은 이러한 사소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업과상 사건을 좀 더 많이 다룬 후에 정리해보기로 한다. 1981년 12월 13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박원순은 자신의 일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주저없이 조용래를 든다. 1980년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이래 꼭 10년 세월을 함께 나누었지만 15년 전에 떠난 그가 아직도 자신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2 사람은 연수원 재학 중에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을 견학한 적이 있다. 대부분 연수생들은 단순한 기분 전환용 나들이로 여기는 듯 건성으로 보아 넘길 때 영래는 현장 사람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답을 들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첩을 꺼내어 열심히 기록했다. 박원순은 이러한 모습의 조용래에게서 이상적인 법률가의 자세와 자질을 확인하고 느낀 바 컸다고 고백한다. 흔히 나라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미세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거대 담론에 심취하여 작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경시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영내는 달랐다. 일견 허황하리 많지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상에 찬 운동권 영내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구체성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는 버릇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힘을 키워준다. 자신이 확인한 구체성과 객관성을 타인에게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이다. 대화의 장을 열려면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해야만 한다. 신분과 지위의 높낮이가 다른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자세에서 생긴다. 전태일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계급보다 인간에 주목했다. 동량은 못 주더라도 쪽박을 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는 최소한 친절해야 한다. 친절은 법률가 영내의 업무 수칙 제1조였다. 지금까지 충분히 실천은 못하였으나 4개월 동안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제1번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친절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다. 만약 친절히 해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마침내 승인하게 되는 일이 만에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심대한 패배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면, 혹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인간성에 거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희망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1982년 12월 1기 유고집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인권변론. 인권변론의 역사. 학살의 원흉이 지금 옥좌에 앉아 있다. 학살의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 주거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검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권력의 담을 지켜주는 셰퍼드가 되어 으르렁대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판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학살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꼭두각시가 되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의 주먹을 지켜선 시민을 향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이 시는요, 김남주의 학살, 5월 항쟁 시선집, 누가 그대의 큰 이름을 지우랴 의 일부입니다. 황지우와 더불어 광주 세대 대표적 시인으로 불리는 김남주는 이렇게 처절한 언어로 법률가를 고발했다. 김남주의 고발이 아니더라도 한 사회가 격동의 시점을 맞는 순간에 법률가는 대체로 무력해 보인다. 심지어는 법률가가 독재의 자양분이 된 선례도 많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초대 문정관으로 한국 정치를 지켜보았던 그레고리 핸더슨은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다. 이런 증상은 항상 독재의 자양분이 되었다. 독재자들은 탄압을 위해 사법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독재를 강화했다. 여기에는 진짜 반공 감정과 일제시대의 기원을 둔 판사, 검사, 경찰들 간의 일종의 공동체적 정신이 한몫을 했다. 각주입니다. 그레고리 핸더슨, 소용돌이 속의 한국 정치, The Politics of the Vortex, 2000년에 출간됐고 2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1조 1항이 선언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모든 변호사는 응당 인권 변호사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는 인권 변호사란 별난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독재 정권의 탓이다. 본격적으로 인권 변호사가 탄생한 것은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된 후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유신체제는 그만큼 심각한 인권 유린을 초래했다. 이러한 시대에 당국의 감시 아래 시국사건, 공항사건을 담당하면서 간접적으로 정권에 대항했던 소수의 변호사들을
사람들은 인권 변호사라고 불렀다. 이들은 전통 사회에서 기감으로 여기던 선비 정신의 구현자로 인식되었고 돈밖에 모르는 한간의 세평을 안고 사는 변호사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채색해 주었다. 억압된 시대에도 법률가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다. 어떤 경우에도 법률가에게는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가 주어진다. 법정 변론을 통해 바깥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원천적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일수록 일상적 합법의 외형을 갖추어야만 한다. 법률가는 정권에 필요한 외형을 맞추어주면서 노골적인 인권 탄압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개별 사건의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 변호인의 1차적 과제이지만 사건의 수임자란 지위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활동을 펼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인권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같은 사상과 입장으로 뭉치기 쉽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군사 독재 아래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사이에는 민주화와 인권 옹호라는 동일한 목적과 사상에 결석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가인 김병로, 긍인 허헌, 그리고 애산 이인 등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흔히 3인 변호사로 지칭된 이들은 활동 당시에도 무료 변호사, 항일 변호사, 사상 변호사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사상 사건으로 기소된 독립투사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해 전국을 순회했다. 비록 일제의 법정에서 제한된 법리에 의존한 변론이었지만 이들의 변론은 대한 독립운동의 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들은 후일 개별 사건의 변론을 넘어서서 독립운동의 일선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였다. 사법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더구나 좌우익의 이념적 갈등으로 많은 사법 피해자가 탄생했다. 그러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인권 변론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저한 반공의 땅으로 변한 남한에서 좌익 사법의 변론을 담당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금기에 속하는 일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김춘봉, 정구영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 변론을 주저하지 않았던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라는 단체 차원에서 인권 변론 활동을 전개한 사람은 이병림 변호사가 최초였다. 두 차례 변협회장을 지낸 동안 그는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에 유념하면서 단체를 이끌었다. 1974년 그를 흠모하며 따르던 후배들이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아래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변론에 나서게 된다.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등 이른바 4인방 변호사는 전국을 무대로 인권 변론의 전선을 구축한다. 이돈명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 사태에 관련되어 수배 중 이부영 씨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되기도 한다. 1986년 5월 제2야와 야당은 직선대견을 관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판식 겸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부영 등 제야 인사들을 공개 수배했다. 이부영은 김정남의 주선으로 고용구 변호사의 집에 은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팔순 노모를 모시면서 부인이 신병까지 앓고 있던 고 변호사의 신변에 이상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집안 전체가 박산날 거라며 걱정을 털어놓았다. 김정남은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변호사 집에 있었던 것으로 하자며 각본을 짰다. 설마 하니 65세가 넘은 고령의 이 변호사를 구속까지 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이 변호사도 선뜻 각본을 수락했다. 체포된 이부영은 각본대로 자백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당국은 이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돈명의 구속은 오랫동안 그가 인권 변호사의 사령탑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공권력의 보복이었음이 분명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이돈명은 감옥으로 면회온 김수환 추기경에게 다른 불편함은 없지만 신자로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때 구속된 이부영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밖으로 알려 6월 항쟁에 도화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1974년 이전의 인권 변론은 주로 개별 변호사 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4년 이후로는 그해에 설립된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물론 인권 전선의 최전방에 섰던 사인방 변호사 외에도 이들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거나 후방에서 지원 활동을 한 변호사들도 있었다. 때론 사인방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기도 하고 별도 인권 사건들을 변론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록 사인방 변호사들처럼 전면적으로 인권 사건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시대 상황 아래에서는 여전히 용기와 정열이 필요한 일을 해냈던 것이다. 자신이 직접 유신 법정의 피고인이 된 강신옥을 위시하여 박승서, 유현석, 박세경, 하경철, 이돈희, 최영도, 이세중, 이병철, 나석호, 이혜진, 고영구, 임광규, 이건호 등이 후반의 지원군이었다. 한승원 변호사의 기여는 특기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 중에서 문학적 소양과 필력이 유달리 뛰어난 그는 변호사 조직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 선택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많은 인권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한때는 투옥과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박해를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의연하게 견뎌내며 동료와 후배의 귀감이 되었다. 변호사의 8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특정 변호사가 인권 변론 활동을 펴더라도 대개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박해의 위험이 닥친 경우에도 공동의 대처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인권 변론에 나서는 변호사들의 절대수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정신적으로 지원할 언론기관이나 지식인 그룹도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광주, 전주의 홍남순, 이기홍, 김수, 김기호, 지익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부산의 김광일, 이흥록 변호사 등은 이렇듯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인권 변론에 나섰던 법률가들이었다. 정법회 탄생. 1986년 8월 1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는 사상 최초로 변협 명의의 연결식이 거행되었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공원묘지, 묘소까지 운구하려면 200~300m의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등 중견 변호사들과 조용래, 김상철, 이상수 등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들이 직접 관을 냈다. 이들 젊은 변호사들은 곧 탄생할 정법회 창립을 주도할 제2세대 인권 변호사들로 대부분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운구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이들은 인권 변호사의 대부였던 이병림 변호사의 유업을 개선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이병림 변호사의 장례식 직후인 1986년 가을 정법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인권 변호사들의 상설 조직이 해방 후 최초로 탄생한 것이다. 사무실과 상근자를 둔 정법회는 사인방 변호사와 이들을 따르던 소장 변호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법회의 탄생은 한국 인권 변론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특기할 것은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인권 변론을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최초로 조직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여태껏 몇몇 인권 변호사들의 개인적 헌신 위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던 인권 변론이 이제는 조직의 집단 책임이 된 것이다. 이제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변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법회는 사건 당사자의 변론 요청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대응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인권 사건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부천서 송고문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때때로 지극히 사적인 일에서 더할 수 없이 큰 시대적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정법회의 창립이 가지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는 세대를 넘어선 변호사들의 협동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권변론 제1세대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체계적으로 2세대들에게 전수되고 세대를 망라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돈독해짐으로써 인권변론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법회는 조직의 공식적인 토의를 거쳐 특정 사건에 투입할 인력과 변론단 구성을 결정했다. 특히 사건마다
신구 세대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변론을 해낼 수 있었다. 실제로 수많은 사건에서 신구 세대의 공동 변론은 법리적 설득력과 함께 정서적 파급 효과를 제고시켰고, 경륜과 예기의 결합을 통한 인권 변론의 신경지를 열었다. 정법회의 또 다른 기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의 능동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일부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결속을 기초로 창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했던 정법회가 모든 회원의 가입이 강제된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의 인권부서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이들 공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권변론의 체계화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정법회는 나름대로 역사적 소임을 마치고 1988년 5월 새로 창립된 민변 괄호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괄호 닫고의 출범을 위해 해체되었다. 청변의 태동과 민변의 탄생. 우리가 살고 있는 현 한국 사회는 세 가지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외세 간섭이나 억압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유화의 실현. 둘째, 권위주의적 정치 풍토를 불식하고 기본적 인권 및 기층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화의 실현. 셋째,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는 가장 억압받고 소외당했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부문 활동이 자기 중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젊은 변호사 일동은 법조 부분에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조직으로서 청변을 결성하기 위해 본준비위원회를 발기한다. 1988년 초 어느 날에 작성된 세상에는 미처 알려지지도 않은 청년 변호사의 약칭 청변의 발기문 초안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대적 소임을 민중민주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자주화, 민주화, 민족통일의 3대 목표를 지향하는 변호사단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정하였다. 정법회와는 달리 이들 청년 법률가들은 이러한 시대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천명했다. 청년 변호사회 창립 논의는 이석태, 이양원, 윤하명, 조용환을 위시한 서울법대 7, 8학번 및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밖에 박원순, 김영태, 백승원, 신기남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정법회의 창립 취지와 활동 방향에 동감하면서도 변혁의 시대를 유념한 보다 선명하고도 적극적인 변호사 활동을 위해 별도의 청년 변호사 단체를 출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고 마지막에는 표결을 거치면서 정법회와 통합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하여 청변은 정식으로 발족도 하기 전에 정법회와 합쳐진 뒤 새로 발족될 민변에 흡수되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는 군정 종식을 민주화의 절체절명의 전제 조건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실로 어렵사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처럼 학수고대하던 군정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각기 지지 기반이 다른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거부했고 선거는 또 다른 전직 장군의 승리로 끝났다. 야권의 패배는 민주화의 길에 아직도 길고 긴 투쟁과 고단한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양김씨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의 차이를 보였던 정법회 회원들은 다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새로운 인권 투쟁을 준비해야만 했다. 1988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출범을 공표한다. 정법회와 청변의 회원 대부분이 새 기치 아래 동참했다. 총 51명이었다. 이 숫자는 해를 거듭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8월 현재 민변은 500명에 가까운 회원과 여러 지부를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민변의 탄생 과정에 조용래도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연배나 법조 경력으로 보아 그는 중간 세대에 속했다. 그는
4인방 변호사가 총애하던 후배로서 이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야말로 두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포용력을 함께 갖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박원순은 전한다. 바로 이러한 통합력이 망원동 수재 사건과 구로 동맹파업 사건의 변론을 거치면서 두 세대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민변이라는 새 조직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다. 창립 17년 민변의 역사는 커다란 업적과 명성으로 빛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의 말대로 과거는 대체로 그립고 아쉽고 소망스러운 법이다. 군정의 종식과 문민시대 도래 이후 민변의 정체성은 흐려졌다. 속속 신입회원이 늘어나면서 세계관의 차이도 첨예해졌다. 크고 작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을 두고 민변의 공식 입장을 정하기가 몹시도 힘들어졌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많은 회원들이 직접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비꼬듯이 민변 대신 관변이라는 별칭이 유행을 타고 있기도 하다. 이제 이 땅의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민변의 존재 가치에 회의를 품는 사람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아직도 많은 법학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름이며 많은 시민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둥이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조용래가 후세 법학도들에게 남겨준 값진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변이었다. 시민공익법률사무소, 자유와 평등, 소설가 장용학의 대표작 원영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은 세계가 자유와 평등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 시절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있은 한 사생아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자유와 평등을 대립되는 이데올로기로 파악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규정하였다. 유사한 이 이야기는 괴테 파우스트 속에도 나타난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약속한 자는 사기꾼이다. 장용학의 규정은 헌법학도들에게 중대한 문제를 던져준다.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아래서 자유와 평등을 서로 상충하고 대립되는 가치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조화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절대 따로따로 달성할 수 없다. 개개 인간의 창의가 존중되면서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양대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동일한 원천에 기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인용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로 역사는 충돌의 예를 실증해왔다. 우리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헌정사는 자유를 적자로, 평등을 서자로 한 가족사에 비유할 수 있다. 적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미한 반면 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계와 의혹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1948년 재헌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국채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왔다. 전형적인 서구 자유민주주의 헌법관의 예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헌정의 양대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사상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헌법의 원리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건국 이후 한국의 현대 정치 사상사는 전인미답의 황무지였다. 전통적 가치의 계승과 외래 사상의 조화로운 수용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겨를도 없이 보편으로서의 구미 이론을 수입하기에 급급하였다. 그 결과 1948년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음미할 여유도 없이 오로지 권력구조와 반독재 인권만으로 헌법의 원리를 한정시켰다. 해방 후 반세기 한국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구조적인 동의는 근대화로 규정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철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근대화 과정의 또 다른 특색은 강력한 정부 주도 아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낳으면서도 획기적인 물질적 성장을 달성하였다는 사실 또한
다른 제3세계권의 사례와 구별되는 큰 특징으로 지적된다. 그러기에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의 고유한 논리와 기준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군사독재 종식 후에 시민사회의 번성, 이 또한 세계가 주목한 한국 현대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시민, 공익법률사무소의 탄생. 인류사의 시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전에는 신민이 있었을 뿐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찰스 디킨스의 두두시 이야기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프랑스 혁명이 초래한 일시적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참혹하기 짝이 없는 비인간적인 폭력의 횡행을 그렸다. 그렇듯이 신민에서 시민으로의 역사적 전환은 피투성이의 과정이었다. 이 땅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는 한동안 기득권 집단의 입장에서는 반체제적 불온의 상징이기도 했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우리의 근대사에서 사상이라는 단어에 젖어있는 진한 피의 냄새가 이 단어가 주는 중립적 성찰을 가로막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도 시민도 누구나 쉽사리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개의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특정한 사상을 신봉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당위 중의 당위이지만 이를 내놓고 주장하는 것조차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온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다. 시대의 변화는 무섭고도 경이롭다. 한때는 불온의 상징이었던 시민이라는 단어가 어느 틈에 미온적인 개량의 상징으로 전락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 재견을 쟁취한 이후 수많은 시민운동단체, NGO가 탄생했다. 설립에 참여한 젊은 이상주의자들의 대부분은 학생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다수가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을 투쟁성의 약화로 여기기까지 했다. 심지어 시민운동 단체들은 출범 초기에 기존 운동단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심했다. 참여연대의 설립과 초기 운영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사회개혁의 달성이란 너무도 불확실하고 미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정통 운동권 출신들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조영래는 1983년 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설립한다. 서소문 대한일보 빌딩 안에 작은 보금자리를 튼 시민공익법률사무소는 곧 인근의 명지빌딩으로 확장, 이전한다. 명지학원 이사장 유영구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다. 곧이어 운동가이자 이론가인 박서궁과 85년 1월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윤종현이 동참했다. 서울법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깊이 몰입했던 박성우는 노동 현장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의 구체성을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이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분석해 주었다. 윤종현은 명실공히 조용래의 충실한 보조자로 출발하여 시종일관 크고 작은 굳은 일을 챙겼다. 영내 사후에 그의 유지를 받드는 여러 형태의 일은 모두 윤종현의 손을 거쳐 마무리된다. 그는 조용래 사후에도 시민공익법률사무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수자의 권익신장에 주력하는 법률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주영과 김선수, 천정배 등이 청년 시절 잠시나마 조용래와 함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의 운영에 참여했던 법률가들이다. 망원동 수재민 사건을 비롯하여 부천서 선고문 사건 등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한 판결들이 바로 조영래가 수장으로 있던 이 시민공익법률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돌아보면 1983년 이러한 이름의 법률사무소가 설립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이라는 간판을 내걸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미국 여행에서 얻었다. 그해 초에 조영래는 미국 여행을 다녀온다. 여행 중에 그는 변호사란 직업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하여 커다란 개안을 얻었던 것이다. 다음은 메모 형식으로 적은 1983년 1월 7일부터 8일의 일기 중 한 대목이다. 차중에서 세동에게서 들은 LA 사무실 이야기, 정신이 번쩍 나게 한다. 클라이언트들이 변호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관행, 이것은 서울과 판이한 미국에서의 변호사 지위를 웅변하는 것이 아닐지. 어떤 특권도 상징되지 아니하는 마치 세탁소 주인과도 다름없는 프로페셔널로서의 변호사,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한다. 이렇게 번쩍
뜨인 눈을 영내는 한시도 감지 않고 지냈다. 어떤 특권의 상징도 아닌 변호사, 의뢰인에게 시혜적 도움을 주는 미덕 차원이 아니라 주인인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자가 되는 서비스맨의 임무, 그것이 변호사의 본령이 아닌가. 소비자 주권이라는 시대 정신이 응당 법의 세계에서도 충만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법도 서비스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우리 사회에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조용래 시민 공익법률사무소가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 공익법 운동. 변호사들이 그 자신의 영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미국에서도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 구조, 리걸 에이드만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법 개혁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시도된 것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공공적 법률 서비스 활동이 새로운 조직적 형상을 띠고 법률과 사회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 시대 이후의 전개 양상은 흔히 공익법 운동, Public Interest Law Movement라고 부른다. 1960년대 미국 변호사 랄프 네이더가 주도한 소비자 법률 운동은 애당초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안전한 제품 생산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출발했다. 소비자혁명을 주도한 이 운동은 안전한 사회, 맑은 사회,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체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하면서부터 조영래는 공익변론을 사회개혁과 인권 확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영래는 주변 사람들에게 랄프 네이더를 자주 언급했고 실제로 미국 체류 중에 그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군사독재의 종식이라는 정책 전선 외에도 사회 전체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공익변론의 불모지에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인권과 공익변론의 실험을 계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영래가 처음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사무실 이름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라고 붙인 것에서부터 이미 공익지향적인 그의 변론활동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시민과 변호사. 1993년 말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정기 간행물 형태로 회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회원 동정과 변호사업계 공통관심사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부정기 간행물을 월간 형식의 정기 간행물로 정착시키기로 하면서 제호도 공모한다. 논란 끝에 시민과 변호사라는 제호가 채택되었다. 시민이란 단어를 앞세운 것은 단지 고객을 존중한다는 의례적 차원이 아니었다. 변호사 회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구태의연한 상황에 머물러 있었다. 1994년 2월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는 시민과 변호사가 함께 만드는 잡지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 땅에서 변호사의 역사는 상창이나 칭송의 역사가 아니라 힐난과 비판의 역사였다고 자인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잡지를 창간하노라고 선언했다. 창간사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거가 시민의 서리에 실렸다. 교수, 기자, 배우, 노동운동가 등 각계각층의 기대와 주문이 담겨 있었다. 그중 외국인으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의 기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그는 국제적 법치 시대의 시민과 변호사가 한국 운명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글을 담았다. 그러나 10명의 시민들이 보내온 목소리 중에 단연 주목을 끈 것은 돈상자, 병균상자로 제목을 단 연극 배우 정경순의 당찬 기고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법률가를 싫어하도록 훈련받았다.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법률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은근한 자랑이기도 했다. 다니다만 대학 시절의 미팅에서도 법대생을 만나는 날이면 돌아와서는 몇 번이고 양치질을 했다. 그와 대화를 나눈 내 입이 무슨 병균 상처처럼 느껴지곤 했었기. 내가 외우고 있는 대사 중에는 법률가를 욕하는 말이 많다. 너무나도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몰살 법률가의 구호를 필두로 나는 이러한 대사를 외는 대배우들의 표정을 기억한다. 차마 입에도 담기 싫은 물체를 뱉어낸 듯한 그 극적인 표정들. 내 주변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법률가를 욕한다. 한 번도 영국 구경을 오지 않으면서도 벗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작품은 공연하지 못한다.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온갖 법을 잘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라고 목청 높여 외쳐대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은 입맛 번긋하면 마치 잭팟 터진 슬롯머신처럼 돈을 토해낸다고 시샘 반 붕괴 반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 모든 법률과 매도의 구원은 또 하나의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외롭고 정의로운 법률가가 더욱 많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변호사보다는 옳은 일이라면 무료로라도 나서는 법률가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나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어쩌다가 한두 번 사석에서 만난 유명한 인권 변호사에게서 공짜 술 몇 잔 얻어 마신 것 외에는 나 자신도 딱 한 번 무슨 법적 사건에 말린 적이 있었다. 상식을 동원하여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인 것 같았지만 주위의 공고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무조건 몇 시쯤 사무실에 오라고 했다. 기다린 사람이 무척 많았다. 3시간을 기다린 나에게 변호사는 두세 마디 건네주었다. 그리고선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 착수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다. 아연했다. 아, 계산이 사실이었구나. 그 계산이 사실이었구나. 순간적으로 애프터를 거절했던 옛날 법대생 미팅 파트너의 모습이 떠올랐다. 요즘 와서는 은근히 법률가 애인이라도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혹시 박정학에 대한 그가 필생의 꿈을 이루어 변호사라도 되어 있으면 옛일을 사죄하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행여나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청혼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다. 한마디에 몇백만 원씩 계산이 오르는 그 사람의 입을 매일 공짜로 맞출 수 있을 게 아닌가. 병균 상자면 어떠냐. 돈이 펑펑 쏟아진다는데. 이 글은 정경순 돈상자 병균상자 시민과 변호사 1994년 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젊은 영국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더 이상 시원할 수 없는 이야기에 많은 독자들이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어쨌든 이 일은 당시 회장이었던 김창국 변호사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일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하고 시민운동단체 대표를 거쳐 2001년 새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된 그는 시대의 흐름을 제도 속에 받아들이려는 과감한 조치를 주도했다. 시인, 소설가, 교수, 교사 등 외국 인사를 편집자문위원회 자격으로 초빙하였다. 그 중에는 작가 송우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우회는 소설뿐만 아니라 논문을 통해서도 한국 사회 중요 사건에 대한 무게 있는 성찰을 보여준 작가다. 송우회 스스로 거울의 문이라는 제목의 법률가 3대 이야기를 집필 연재하였고 법률문학상도 제정하여 한 차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옹골차고도 혹독한 시민들의 비판을 묵묵히 감내하던 시민과 변호사는 집행부의 교체 이후에 왜 우리 돈을 들여 욕을 들어야 하느냐는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령 100호를 넘기면서 시민보다는 변호사 입장을 챙기는 전형적인 회지로 돌아간 인상이 짙다. 네, 이상으로 황 작가의 책 읽기 조용래 평전 1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7쪽 부천서 선고문 사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